불러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그 특강은 장동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간에 그래서 수업이 없는데 우리는 시험을 안 치잖아요. 근데 시험을 안 치는 게 아니고 사실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시험보다 더 빡센. 아직 손도 안 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 보면 그냥 숙제가 아니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테이크 홈 이그잼이라고 돼 있거든요. 숙제입니다. 숙제. 알겠죠? 그래서 시험입니다. 중간고사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 중간고사 하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러니까 원래 시험을 치는데 시험 대신에 테이크 홈 이그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다음 주는 넘어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있어요? 아니, 나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있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어차피 우리과 교수님들이 다 단체로 워크숍을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에. 그래서 목요일 날은 내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하고 싶으면 수업을 하고요. 하고 싶지 않구나. 자, 하여튼 대신에 시간을 많이 주니까 그 테이크홈 이그잼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지금 진도는 그 원래 계획한 거에 맞춰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지를 더 하면 이건 뭐 미리 공지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나중에 중간에요. 5월 달에 5월 아마 21일, 22일일 텐데 그때 우리가 MRI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울 거냐면은 펫, 스펙트 이런 핵의학 기기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핵의학 영상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계속 매 학기마다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원래 핵의학 영상기기 분야에 우리 과에 전문가가 계신데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장동표 교수님. 장동표 교수님이 원래 예전부터 펫하고 스펙트 요즘에는 별로 안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펫 스펙트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장동표 교수님하고 나하고 수업 서로 품앗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동표 교수님 그 대학원 수업 시간에 MRI 강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장동표 교수님이 요 의학 영상기기 수업 때 펫하고 스펙트 수업을 해주세요. 그 한 주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꿔서 하거든요. 그래서 블럭 강의 비슷하게 그 2시간 동안은 장동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뭐 이건 사실 뭐 강의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로 공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갑자기 이 얘기 안 하면 갑자기 그냥 장동표 교수님이 들어오면은 교수님 잘못 들어오셨는데요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생각난 김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핀 에코까지 진도가 좀 나가야 다음 시간에 이제 원활하게 실습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MRI 전체 다 정리해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MRI의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을 거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XYZ 특정한 위치에서 나오는 그죠? 그런 신호, 매그네타이제이션 신호, 그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스 실렉션 이거 되게 쉬웠죠, 그죠? G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줘가지고 그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의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그게 그 주파수의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스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슬라이스 실렉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RF는 이런 식으로 싱크 형태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하나의 슬라이스가 정해지면은 이제 XY 상에서 그죠? 특정한 위치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때 인버스 프로블럼이라는 말 그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측정한 값을 가지고 어떤 모르는 미지수 값을 복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리컨스트럭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MRI도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야 되는데 CT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봤지만 128 by 128 포인트에서의
그 픽셀에서의 어떤 값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데이터가 128 바이 128은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퀀시 인코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 좀 꺼야겠다. 그렇죠? 일단 프리퀀시 인코딩 이거 기억나죠? X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안 걸려 있는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 얘네들 두 개가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를 뭐라고 불렀죠?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래서 T2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고 이 상태에서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하고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두 개가 라모 프리퀀시가 달라져가지고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어퀴지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속도 두 개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그죠? 신호를 측정을 하니까 두 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신호가 측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방향으로 오브젝트들을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이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은 페이즈 인코딩. 우리말로 하면은 위상 부호화라고 합니다. 위상 부호화. 그죠? Y 방향의 차이를 무엇으로 구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X 방향은 아까 본 것처럼 뭐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줘가지고 프리퀀시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내도록 그렇죠? 위치들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하고요. Y 방향으로는요. 위상 차이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상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레디언트 펄스라는 걸 이용해요. 그렇죠? 자, 요거 기본적인 개념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거를 설명하는 이게 사실 MRI에서 이해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걸 이해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막 찾아보다가 요 그림이 그나마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는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스캐닝을 해온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일단 한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여기 앞에서 있는 이런 프리퀀시 인코딩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신호를 얻은 다음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Y 방향 정보를 얻을 수가 있냐면은 MRI 기계를 돌리면 돼요. CT처럼. 예를 들면 1도 단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128개 포인트에서의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거를 128로 하고 128개 포인트에서의 값을 얻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128개 각도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데이터를 얻으면은 그러면 128 바이 128을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얻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128 방향들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128 타임 포인트에서 획득을 하게 되면 총 데이터 개수가 128 곱하기 128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전체 그 데이터 128 바이 128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왜? CT에서처럼 CT는 어쩔 수 없어요. CT는 방법이 없는데 MRI는요 안 돌리고 마찬가지 128개의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안 돌려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모터를 써가지고 되게 비효율적이죠. 뭔가 이제 큰 기계가 이제 모터를 써가지고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안 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페이즈 인코딩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면은 정말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자 보세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X 방향이고요. 이쪽 축이 X입니다. 이쪽 축이 Y입니다. 그렇죠? 자 X 방향에서 뭔가 위치들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요 앞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 어퀴지션을 할 때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면은 얘네들이 돌아가는 속도가 위치들마다 달라가지고 나온 신호를 우리가 그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면은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신호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X 방향은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Y 방향으로 어떻게 구별을 하냐 하면요.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데 요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걸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펄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Y 방향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걸어준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보세요. 잠깐 동안 이렇게 그레디언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위치들마다 자기장의 크기, B0에, 원래는 B0인데 다 똑같은데, 그죠? Y 방향으로 위치들마다 다른 크기의 자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위상부호 경사가 약할 때, 그러니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사이에 매그네틱 필드의 차이가 적을 때고요. 아래쪽은 많을 때입니다. 근데 요런 이제 위상부호 경사라고 불리는 요런 Y 방향 경사를요. 잠시 걸어줬다가 끊어요. 잠시 걸어줬다가.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잠시 걸려 있는 동안에 이게 뭐 몇 초든 간에 뭐 1ms면 1ms,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요 위상부호 경사를 걸어주기 전에는 여기 Y축 방향의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프리퀀시로? 라모 프리퀀시, 그러니까 B0에 해당되는 라모 프리퀀시로 계속 같이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잠깐 걸어요. 그럼 걸어 놓은 동안에는 얘네들의 라모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애들은 프리퀀시가 빨라지고요. 자기장이 커지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작죠. 얘는 빨리 돌아가고 얘는 느리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물론 이게 뭐 몇 배 차이 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미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끊어요.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는 빠르게 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원래 속도로 돌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걸었다가 끊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B0이기 때문에, 그죠? 위에 있는 애들이나 밑에 있는 애들이나 전부 다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끊고 난 뒤에는. 그죠? 근데 걸려 있는 동안에 얘가 조금 더 빨리 돌았기 때문에 얘가 얘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더 돌아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빨라지다가 그러니까 약간 빠르게 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는 1.2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돌다가 다시 딱 끊어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얘가 조금 더 얘보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해돼요? 요 밑에 있는 애는 라모 프리퀀시가 조금 돌아가는 속도가 요거에 비해서 조금 더 느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덜 기울어져 있고, 그죠? 얘는 요거보다 조금 덜 길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일을 여기다가 놓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코일을 이렇게 놨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요 위에서 지금 4층이 있는데 4층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얘네들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가고 얘가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서 돌아가고 조금 더 뒤서서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하면은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어떨까요?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게 하나하나가 자석입니다. 그죠? 자석이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코일에 측정하는데 코일을 이렇게 갖다 댔다는 얘기는 코일 면에 수직하게 들어오는 매그네틱 필드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애들, 첫 줄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다 돌았어요. 그죠? 이쪽으로 돌았는데 둘째 줄이나 셋째 줄에 있는 애들은 그 전에 잠시 이제 덜 도는 것 때문에, 그죠? 아직 이쪽 방향을 보고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가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놓고 측정을 하면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는 사실 맥시멈으로 들어오죠. 근데 얘는 아직 맥시멈이 안 됐어요. 얘도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여기에 수직한 성분이 측정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그네틱 필드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 이쪽 방향 성분은 아주 작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의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위상부호 경사가 약할 때에 비해서 위상부호 경사가 강할 때는 어때?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더 작아지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레디언트 필드를 핵심은 이거예요. 그레디언트 필드를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필드를 잠깐 걸었다 끊어요. 끊으면은 Y축을 따라서 Y 방향을 따라서 얘네들 레이어들에 있는 이런 수소 원자 핵들이, 그죠? 얘네들의 위상들이 다 어떻게 돼요? 위상이 뭔가 흐트러지죠. 그래서 Y 방향의 경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위상의 흐트러짐이 더 커지고요. 그러면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는 더 약해지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요. 128 바이 128의 픽셀들에서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그죠? 128 바이 128의 데이터를 얻고 싶은 게 목적인데, 그죠? 일단 첫 번째 128 데이터를 얻는 거는 이렇게 경사를 걸어준 상태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128개 타임 포인트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X 방향에서 128개 포인트에서 타임 샘플링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개념적이긴 하지만 128개 타임 포인트 데이터를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 할 수 있죠. 128개 타임 포인트에서 그 프리 트랜스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128개의 어떤 스펙트럼 프리퀀시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128개를 얻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근데 나머지 128 바이를 뭘로 할 것이냐? 요 놈을 어때요? 방향을 128개 돌려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보죠. 기계를.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획득을 하면 128개의 방향마다 이런 128개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128 바이 128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다른 128개의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Y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돌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페이즈 인코딩 하는 그레디언트라는 뜻에서 우리가 GP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레디언트 페이즈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위상 보호화를 Y 방향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GY라고 많이 해요. 그렇죠? 앞에는 이제 GX고요. X 방향 걸어주는 거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GP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엄청 크게 걸어줘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게 걸어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이게 플러스 Y라고 했을 때 아래쪽 부분은 아래쪽은 마이너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은 이제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를 크게 걸어주고 이쪽으로 가면 제로,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뒤집힌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방향 그레디언트 걸어줬다가 요거보다 약간 약한 그레디언트 안 걸어주고, 그죠? 플러스 방향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점점 키워서 이렇게 점점 키우는 거죠. 그죠? 키워서 이제 제일 크게 맥시멈으로. 그래서 요거를 128번 해준다는 겁니다. 128개 다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를 128번 다르게 하면요. 아까 내가 저기 설명했지만, 자, 요 그레디언트를 잠시 안 걸어주면은 이때 측정이 되는 신호는 어때요? 신호 크기가 맥시멈이죠. 제일 크죠. 페이즈를 Y 방향으로 안 흐트렸으니까 제일 큰 매그네틱 필드가 측정될 거 아니에요. 안 걸어주면.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조금 걸어줬어요. 그럼 여기 안 걸어준 거에 비해서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죠? 그다음에 조금 더 걸어주면 더 작아지죠. 더 걸어주면 더 작아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최대로 걸어줬다. 그러면 거의 이제 매그네틱 필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도 이제 안 걸렸을 때부터 거의 측정이 안 될 때까지 요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요거를 128번 나눠가지고 하면 128개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데이터들이 측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128번 하는 각각마다 요 앞에 있는 프리퀀시 인코딩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128개 타임 포인트에서 샘플링을 해주면 그러면 128번의 타임에서 샘플링을 128번 반복을 하니까 128 바이 128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총 데이터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총 데이터가 그 전에 우리 계산해봤죠. 128의 제곱, 그죠? 128의 제곱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128의 제곱개의 값을 얻기 위해서는. 128의 제곱개의 값을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여기서 128개 포인트 샘플링하고 128개, 128 이런 식으로 128번 반복을 하면은 128 바이 128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들 128 바이 128 데이터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매그네타이제이션 128 바이 128 픽셀에서의 값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냥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실제 펄스 시퀀스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를 얻느냐.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설명이 다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위상 부호와 펄스를 나타내는 도표고요. 각각은 사실은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가해준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걸었다가 그레디언트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쭉 증가시키는 거를 한 번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뭐라고 돼요? 서로 다른 자극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스캐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90도 눕혀놓고, 그죠? 여기 시킨 상태에서 익사이테이션 시킨 상태에서 처음 스캐닝 할 때는 요 그레디언트 걸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할 때는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90도 눕힌 다음에 또 90도, 또 요 정도 그레디언트 줘서 측정하고. 그러니까 스캐닝을 총 128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CT에서 128번 회전시키는 거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전시키는 거를 안 시키고 뭔가 128개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실제로 뭐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할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예에서 뭐 11번의 위상 부호와 펄스가 여기서는 지금 11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죠. 그죠? 강한 마이너스 펄스에서 시작해서 강한 이제 플러스 양성 펄스로 끝이 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중앙 펄스의 진폭은 제로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중앙 펄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그레디언트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이제 펄스 시퀀스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펄스를 준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제 기호로 나타내냐면요. 요거를 쭉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나와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레디언트 펄스들을 요 구간에 가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이건 그냥 기호고요. 우리가 128번 스캐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128개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저항 표시 같은 그런 이렇게 저항 표시 같은 그런 기호입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다수의 위상 부호와 펄스를 결합한 도표. 자, 여기까지는요. 요것도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요. 요 뒤에 것도 그렇고 이게 개념을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나온 거지. 요거 자체만 가지고 사실 MRI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알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미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쪽이. 그렇죠? 요것만 잘 넘기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간 위치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분리해서 얻기 위해서 세 가지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G 방향으로는 슬라이스 실렉션 그레디언트라는 걸 이용해서 G 방향의 슬라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죠? X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줘가지고 이건 이제 프리퀀시 인코딩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는데요. X축에 대해서 각 위치별 주파수를 다르게 발생을 시켜서 X 방향을 구별을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Y 그레디언트는 Y축에 대해서 각 위치별 위상을 다르게 만들어서, 그죠? Y 방향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걸어주는 게 페이즈 인코딩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총 그레디언트가 X 방향, Y 방향, G 방향 세 방향의 그레디언트 코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제로 펄스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펄스 시퀀스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 Y 방향 그레디언트도 있고 X 방향 그레디언트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슬라이스 실렉션 그레디언트도 있고 이런 그레디언트를 걸어줬다가 끊었다가,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펄스를 줘가지고 이거를 90도로 눕혔다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컨트라스트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의 어떤 뭐 측정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가 있고 다양한 것들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순서, 그렇죠? 어떤 거 먼저 하고 어떤 거 나중에 하고 뭐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펄스 시퀀스들은 수많은 펄스 시퀀스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해부학적인 영상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일단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이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들은 요거 말고 이제 강의가 요 3-2가 있고 3-3이 있었죠. 그래서 3-3 쪽에서 이제 다른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스트 스캐닝 하는 그런 시퀀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요. MRI는요. MRI 자체는 특허가 없습니다. MRI 자체는요.
MRI라는 기계 자체 특허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벌써 언제 나온 개념이에요, 그죠? 일단 기본 원리 자체는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원리를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건 이미 뭐 한 7, 80년 전에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MRI 기계가 의학적으로 처음에 이제 적용이 된 것도 사실은 이미 그전에 역사 봤겠지만은 1970년대에 이미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MRI 자체에 어떤 특허가 있다라기보다는 뭐에 특허가 걸려 있냐면요, 펄스 시퀀스의 특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새로 이제 MRI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런 MRI 분야에 뛰어드는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요 펄스 시퀀스입니다. 대표적인 뭐 아주 이제 빠르고 아주 그 클리어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펄스 시퀀스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특허가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펄스 시퀀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두 분 정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왜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MRI를 안 만드니까 없었겠죠.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MRI를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MRI 회사들이 한 3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3개 있는 회사 중에서 2개 회사는 문을 닫았고요. 업종을 바꾸거나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1개 회사가 남아 있는데 1개 회사는 사실은 좀 로필드 MRI라고 해서 이제 연구 자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코일을 감아 가지고 코일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연구 자석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매그네틱 필드 만드는데, 연구 자석으로 매그네틱 필드 만들면 필드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0.3 테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로필드 MRI는 뭔가 좀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격이 저렴한 그런 로필드 MRI 쪽 하는 회사가 하나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GE, 지멘스, 필립스를 이기지 못하고 다 이제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뭐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학 쪽에서도 이런 MRI 쪽에 펄스 시퀀스 쪽이나 이런 이제 보통 MR 피직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MR 피직스 쪽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한두 분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이쪽 전문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수식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수식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MRI 배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K-스페이스라는 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K-스페이스라는 아주 중요한 MRI의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K-스페이스와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MRI 영상 리컨스트럭션 할 때 우리가 CT 영상 복원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T 영상 복원할 때 뭐 썼어요?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라는 거 썼죠. 그죠? 필터드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 이런 거 썼는데 MRI에서도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측정한 데이터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8x128 데이터가 있고, 그걸 가지고 128x128에 사실은 우리가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 같은 걸 적용을 하면 정확하게 128x128이 아니라도 돼요. 아니라도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28x128 데이터를 가지고 256x256 픽셀에 있는 영상을 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는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복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복원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아주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 아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높은 그런 이제 정확도의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K-스페이스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 식이 뭐냐면요, 전에 나왔던 건데요. 좀 단순화시킨 식이긴 한데, 우리가 결국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X, Y 지점에서 나오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놈이 이제 실제로 측정이 되는 거는 RF 코일에서 측정이 되는 건 요 ST죠. T라는 시점에서의 어떤 시그널입니다. 시그널로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죠. 실제 측정하는 값입니다. 요렇게 측정된 요 데이터, 그러니까 128x128 데이터를 가지고 X, Y 128x128 픽셀 위치들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 값을 거꾸로 찾아주는 일종의 리컨이죠. 그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요걸 하게 될 텐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익스포넨셜 인테그랄이 붙어 있는데요. 요 감마는 뭔지 알죠? 감마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이거는 상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gx 타우 x, gy 타우 y가 있고, 요 놈이 자세히 보면 익스포넨셜에 어디까지 인테그랄이 되냐면요.
0에서부터 t까지 인테그랄이 됩니다. 그렇죠? 요 t입니다. 요 t. 그러니까 제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로 시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점 어떤 t라는 시점까지 그 t라는 시점에서 측정된 요 시그널이고요. 그죠? t라는 시점까지의 어떤 x 방향의 gx는 뭐냐면 그레디언트입니다. x 방향 그레디언트의 t까지의 인테그랄, y 방향 그레디언트의 t까지의 인테그랄. 이 여기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요. 이 식에서. 그렇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물론 이제 한 슬라이스죠. 지금 g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슬라이스만 지금 얻는 겁니다. 그렇죠? g는 슬라이스 리액션 지금 된 거예요. 자, 한 슬라이스에 대한 MR 시그널 이케이션을 살펴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KXT라는 거는 자, KXT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러분들 이 인테그랄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로 나누면은 그러면 요게 감마 나누기 2파이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gx 타우 d타우라고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kyt라는 거를 마찬가지 비슷한 형태로 gx가 gy로 그냥 바뀐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st는 인테그랄 요건 그대로고요. 요거는 이제 xy0라는 말 그냥 없애겠습니다. 한 슬라이스이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mxy에 자, 요 익스포넨셜에 그죠? 익스포넨셜에 요 합돼 있는 거 두 개 곱이죠. 곱 익스포넨셜 곱인데 인테그랄 gx 타우 d타우 요 놈은 결국 뭐예요? 감마분의 2파이의 kxt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인테그랄 자체를 대입하면은 요렇게 바뀌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ky로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식 어딘가에서 많이 본 식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무슨 식입니까 이게? 뭐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푸리에 트랜스폼 식 기억나나요? FUV는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y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2파이 ux 플러스 by의 dx dy였죠. 그죠? 이게 이제 2차원 프리 트랜스폼 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fxy라는 거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mxy라는 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2파이 x가 있고 u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kxt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게 kyt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kxt, kyt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프리퀀시죠. 그죠? 공간 프리퀀시입니다. x방향 프리퀀시는 kx고요. y방향 프리퀀시는 ky입니다. 그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자, x, y라는 지점에서의 어떤 매그네타이제이션 펑션 m이라는 요 함수 있죠. 그죠? 요 함수를 뭐 한 거예요? kx, ky라는 x방향 주파수 kx, y방향 주파수가 ky일 때, 그죠? 이 주파수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이걸 이용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죠. 그죠? 푸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가 측정되는 시그널이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밑에 다 적어놨는데요. 보세요. 측정된 MR 신호는 스페이셜한 공간적인 프리퀀시 KX, KY에 대해 X, Y 지점의 마그네타이제이션, 언노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의 2차원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공간 프리퀀시 KX, KY 각각에 대해서 그죠? 측정 신호 ST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MXY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모든 KX와 KY에 대해서 S값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M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게 KX고요. 이게 K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UV를 사용을 하니까 2차원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UV 해서 그 전에 뭐 몇 가지 봤죠, 그죠? 보면 중간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더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제 로 프리퀀시 성분에서 이제 로 프리퀀시에서 하이 프리퀀시로 갈수록 앰플리튜드는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 전에 스펙트럼 봤죠. 이게 일종의 2차원 스펙트럼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요 UV 대신에 KX, KY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X 방향 주파수, Y 방향 주파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KX, KY로 되어 있는 요 공간에 어떤 값들, 그죠? 이 값이 뭐예요? 저기 있는 ST죠. 그죠? ST를 이용해서 요 공간을 다 채우면요.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XY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정한 KX, 특정한 KY에 대한 S 값을 다 알고 있으면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으면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XY의 스펙트럼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펙트럼 알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원래 신호 MXY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 되죠. 이해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만 CT에서는 돌리면서 하니까 우리가 요 주파수 도메인을 채울 때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게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채운 건데 이번엔 폴라 코디네이트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MRI 기계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 페이즈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신호가 다른 신호들이 만들어지도록 아까 뒤에 앞에서 나온 것처럼 페이즈 인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 뒷페이지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공간을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MRI에서는. 그래서 이걸 다 채우면 요 채워진 거를 그냥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영상이 그냥 탁 튀어나와요. 아무런 프로세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알면 돼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요걸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KX, KY라는 요 플레인 이건 뭐 사실은 이게 뭐예요? 스펙트럼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죠? 주파수에서의 함수잖아요. 스펙트럼인데 요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부르는 용어가 아까 내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고 했던 뭐? K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K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펄스 시퀀스들이 있는데 이 펄스 시퀀스가 어떤 펄스 시퀀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정말 다양한 펄스 시퀀스들이 있는데 이 펄스 시퀀스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똑같습니다. 최종 목적은 K 스페이스를 다 채우는 거예요. K 스페이스를 다 채우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채울 수 있을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몇 개 배우게 될 텐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요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 그려진 것처럼. 그죠?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채우는 방법들이 펄스 시퀀스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펄스 시퀀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줄이 이렇게 쫙쫙 꺼져 있죠. 그죠? 이렇게 한 줄 다 채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쫙 채우고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이렇게 쫙 채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K 스페이스를 다 채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펄스 시퀀스 중에 하나인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방식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어차피 중간고사 지나고 오면은 또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주긴 할 건데요. 일단 요거 한번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KXT는 감마 나누기 2파이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GX 타우 D 타우고 KYT는 감마 나누기 2파이의 0에서 t까지 GY 타우 D 타우죠. D 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K 스페이스가 있고요. KX, KY.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MR 피직스를 전혀 몰라도 돼요. MR 피직스 전혀 모르고 K 스페이스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만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펄스 시퀀스가 뭐 어떻게 나왔냐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K 스페이스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만 일단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뭐 되게 어렵죠. 이거 여러분들 읽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슬라이스 실렉션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아마 오늘 이거 설명하면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남은 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요 RF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기 RF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여기 기호로 표시한 건데요. 이게 RF 펄스를 뭘로 준다 그랬어요? 싱크로 준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뭘까요? 이 안에 아주 이제 특정한 암호 프리퀀시, 그죠? 를 가지고 있는 요 웨이브들이 이 안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벨론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90도 펄스를 이렇게 딱 때려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눕죠. 그죠? 90도로 눕습니다. 90도로 다 눕혀요. 눕히면은 눕힌 상태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슬라이스를 실렉션 해가지고, 그죠? 그 슬라이스 안에 있는 모든 수소 원자 핵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눕죠. 다 누워서 어떤 속도로 돌아가요? 어떤 프리퀀시로? 라모 프리퀀시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본 것처럼 2.35 테슬라일 때 100MHz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35 테슬라 MRI라고 하면은 100MHz 속도로 다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알겠죠? 자, 지금 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코일을 가져다 대고 측정을 하면은 그 슬라이스 안에 있는 모든 수소 원자 핵들이 누워가지고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자석들이 돌면서 만들어내는 사인 웨이브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인 웨이브가 계속 유지가 안 되고 금방 감쇄가 일어나죠. 이제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했죠. 주위에 있는 애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인터랙션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측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x, y라는 특정 지점에서 나오는 신호만 골라서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배웠던 페이즈 인코딩과 프리퀀시 인코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페이즈 인코딩을 하는데 페이즈 인코딩이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부터 n이라고 했는데 이 n은 한 번에 이거를 다 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를 n번 반복해서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n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는데 n번 반복할 때마다 걸어주는 GI가 어때요?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요 제일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뭐예요? Y축 방향으로 Y가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사이에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나고 다시 끊게 되면은 끊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거 걸어준 것 때문에 위상이 달라지죠. 그죠? 그럼 강한 걸 걸어주면 강한 걸 걸어줄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만들어내는 신호가 작아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8개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128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 때마다 요거의 크기를 다르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CT에서 돌리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페이즈 인코딩에서 요거를 고정을 시켰다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서 제일 낮은 1번이라고 가정합시다. 1번. 그죠? 알겠습니까? 자, 1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DAQ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어퀴지션이죠. 그죠? 실제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는 요 구간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128 by 128을 넣고 싶으면요. 픽셀에서의 값을 넣고 싶으면은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타임 샘플링을 하거든요. 요 데이터 어퀴지션 구간을 몇 개로 나눠서 샘플링하면 돼요. 128개 나눠서 샘플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8 타임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128번 반복하니까 얘기한 것처럼 128 by 128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128 by 128의 데이터를 얻을 때 그거를요, 여기 있는 K 스페이스 상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K 스페이스의 128 by 128 위치에다가 그때 측정된 값들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28 by 128의 K 스페이스 스펙트럼 데이터를 우리가 인풋으로 인버스 FFT, IFFT 펑션에 집어넣으면 그럼 128 by 128 픽셀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개념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K 스페이스 어떻게 채워지냐? 자, 딴 거 다 빼고요. 이거 왜 이렇게 걸어주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면요. 데이터 어퀴지션 요 피리어드 있잖아요. 요 구간의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의 정확하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만큼 반대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gx라는 건 x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는 건데, 그죠? x 방향으로 우리가 그 전에 프리퀀시 인코딩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요렇게 걸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렇게 걸어주지 않고, 그죠? 그거에 정확하게 절반의 이제 시간 동안, 그죠?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쪽 거는 뭐? 빠르게 돌고, 이쪽 거는 느리게 돌게. 그죠? 그렇게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어퀴지션 할 때는 요거를 바꿔서 여기는 느리게 돌고, 여기는 빠르게 돌게 걸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MR의 뭐 어떤 피직스를 다 떠나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KX, KY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KX는 요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상수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죠? 생각하지 말고요. 인테그랄만 생각을 하면요. 자, 첫 번째 데이터 어퀴지션 하는 포인트, 요 포인트죠. 여기서 처음 샘플링을 합니다. 이때 측정되는 신호값을요. 그죠? 자, 요 t가 지금 여기예요. t.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면 KXT, KYT가 있는데 요 t. 그죠? 요 t가 지금 여기일 때. 여기일 때. 자, 그럼 자세히 보세요. KX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 KX라는 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gx 타우 d 타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 면적이죠. 요거 인테그랄이죠, 요거. 응? 맞습니까? 이해돼요? 요거 인테그랄입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이게 마이너스 a면 요거는 플러스 2a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을 가집니다, gx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t를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요거 이제 128포인트에서 샘플링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샘플링 하는 타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요 정도쯤에서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이 빠지니까 어때요?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작아지고. 그죠? 그러다가 요거하고 정확하게 면적이 일치하게 되는 요 가운데 지점. 그죠? 가운데 지점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gx를 인테그랄 한 값이 타임 t에 대해서 인테그랄 한 값이 뭐가 돼요? 0이 되죠. 요거하고 요거 면적이 같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쭉쭉쭉쭉 해가지고 끝 지점, 마지막 지점에 샘플링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A고 이게 2A라고 하면은 면적이 뭐가 돼요? A가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요. GX가 KX 값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직 KY는 우리가 얘기 안 했으니까 KX만 생각을 하면요. KX가 일단 가장 작은 값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그죠? 타임 t가 증가하면서 요런 값들을 가지죠. 맞습니까? 그죠? 요런 값들을 가지다가 정확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그죠? 정확하게 뭐 플러스 a까지 샘플링을 하게 되죠. 값이 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128개 샘플링을 했다라고 하면 요 포인트가 128개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때 여러분들 KY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KY는요, 타임이요. 지금 여기가 타임 t잖아요. 샘플링 하는 시점에서. 그죠? 요 타임 t에서 GY를 인테그랄 하는 겁니다. GY를. 그러면 타임에 관계없이 GY의 인테그랄은 항상 어떨까요? 같은 값을 가지죠. 일정하죠. 잖아요. 여기서 쭉 가다가 요렇게 되니까 지금 1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렇게 되니까. 그죠? 여기까지 요 시점까지 인테그랄 하나, 여기까지 인테그랄 하나, 여기까지 인테그랄 하나 똑같죠? 그냥 요거의 면적이죠. 그죠? 자, 1일 때 GI의 인테그랄이 가장 크죠. 맞습니까? 여기서 번호가 1번일 때, 제일 바깥쪽일 때.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GI의 인테그랄 값이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빵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일 때 우리가 GI 인테그랄 하는 값이 A라고 하면은 그러면 마지막 N일 때는 인테그랄 하는 값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테그랄 하는 거예요. 요 커브를. 그죠? 요거는 T에 관계 없죠. 맞습니까? 일정한 값이죠. 자, 요게 1일 때 GY는 고정이 됩니다. GY는 뭐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값으로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GY는 A라는 값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첫 번째 타임 포인트, 그죠? 첫 번째 타임 포인트는 어디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요 점이죠. 맞습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다시 요거는 뭐예요? GX 인테그랄 한 거고 현재 t까지. 요거는 GY를 인테그랄 한 건데 GY 인테그랄은 저기 있는 저 1번, 2번, 3번, 4번, n번 저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요건 항상 일정한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Y 값은 일정한 거예요. X 값은 자 타임 t를 우리가 증가시키면서 샘플링을 하면은 요게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이렇게 포인트들이. 맞습니까? 그러다가 쭉 이렇게 가서 요거하고 이제 크기가 같은, 그죠? 크기가 같은 지점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128번 했다라고 하면 요 포인트가 128개가 되는 거죠. 요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측정된 ST 값 있죠. 신호값. 그죠? 요 신호값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이해돼요? 그럼 지금 128이면 여기 128개 포인트에서의 값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캐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했어요. 1번에 대해서 GI가 1일 때 스캐닝 한번 했습니다. GI가 이제 2로 떨어져요. 더 내려가요. 내려가면은 KY 값이 어떻게 됩니까? KY가 이거 인테그랄이니까 KY가 면적이 줄어드니까 KY가 줄어들죠. 그죠? 두 번째 스캐닝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하면은 요게 감소한 요 줄을 따라 가지고 값들이 쫙 채워지게 됩니다. 128개. 3번 하면 요 줄. 4번 하면 요 줄. 5번 하면 요 줄. 그죠? 쭉 하다가 0을 지나서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죠. 떨어져서 어디까지? 요게 이제 A였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A. 그죠? 각각 128, 128 데이터가 128 바이 128개 포인트들에서 모든 포인트에서의 값들을 다 얻게 되죠. 스캐닝을 128번 해주면. 이해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놈을 뭐 하면 된다? 그죠?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폼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버스 뭐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이겠죠. 그죠? 그래서 IFFT죠. 매틀랩의 펑션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용해서 요거 인풋을 딱 집어넣으면요. 영상이 딱 나와요. 그죠? 그 영상이 MRI 영상입니다. 쉽죠? 리커는 훨씬 쉽죠? 이해돼요? 별거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은 왜 이런 거를 해주느냐. 그죠?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사실은 내가 지금 방금 말로 설명했던 것들 그게 지금 여기 좀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하는 게 일단 이게 y를 인테그랄 하면 2까지 올라가고, 그죠? 그다음에 요 놈에 의해서 요까지 이제 이동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번일 때, 요 1은 요 1이거든요, 그죠? 1일 때는 요 위에, 요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을 채우고요. 2일 때는 요거보다 좀 내려간 요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을 채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n번 하면은 n개 포인트에서의 n개 라인에서의 값들을 전부 다 채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요 밑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하나씩 이제 확대해가지고 하나씩 볼 건데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실 내가 G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G방향 그레디언트 뭐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 실렉션 하는 거죠. 그죠? 슬라이스 실렉션은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G방향의 슬라이스 실렉션은 이건 사실 모든 그런 펄스 시퀀스, 이거를 이제 펄스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펄스들의 어떤 시퀀스, 이것도 그레디언트 펄스고 이건 이제 RF 펄스고 이런 것들의 어떤 시퀀스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거 펄스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죠? 이런 펄스 시퀀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요거는. 그렇죠?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지금 현재는 좀 스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 말고
제가 스핀 에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그 실습을 할 때 이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슬라이스 셀렉션 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것도 내가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K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이제 채워지느냐 보세요. 샘플 시점에 따라 KX축을 따라서 변화한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어퀴지션 하는 동안에는 KY 값은 컨스탄트 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펄스 시퀀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레디언트 에코 시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레디언트 에코 방식. 그렇죠? 왜 그레디언트 에코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요 자세히 보세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페이징 로브라고 불러요. 디페이징 로브. 그렇죠? 자, 지금 현재는요. Y 방향의 그레디언트는 생각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거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Y 방향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저기 차이를 나타내 가지고 신호 크기를 조절하잖아요. 그죠? 페이지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요 부분만 X 방향만 생각을 해 보면 자, 디페이징 로브라고 하고 요걸 이제 리페이징 로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개념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X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톤 핵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석들이 어떤 페이즈가 다 동일한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얘들이 막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돌고 있고 이쪽 방향이 X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죠? 근데 자, 우리가 X 방향으로요. 이렇게 디페이징 로브라는 거를 여기 걸어줬는데 디페이징 그레디언트라는 걸 걸어줬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면은 X 방향으로 요런 그레디언트를 주는 거예요. X 방향을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매그네틱 필드가 크고요. 여기는 매그네틱 필드가 낮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걸려있는, 계속 걸어놓거든요. 걸어놓으면 어때 돼요? 이게 걸려있는 동안은 얘는 라모 프리퀀시가 높으니까 빨리 돌고요. 얘는요. 상대적으로 느리게 돌죠. 물론 이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럼 걸려있는 동안에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걸려있는 동안에 점점 페이즈가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1초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1.2번 돈다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2초 돌리면은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예요, 얘랑? 0.4바퀴 차이 나죠. 3초 걸어 놓으면요. 0.6바퀴 차이 나고요. 4초 걸어 놓으면 0.8바퀴 차이 나죠. 점점 돌면 돌수록 점점 얘네들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요렇게 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가 예를 들면 특정 시간 이후에 얘가 이쪽 보고 있는데요. 얘는 얘보다는 이제 이쪽을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보고 있고 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사이에 뭔가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어떤 순간에 얘를 팍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리페이징을 시킨 거예요. 자, 디페이징, 왜 디페이징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페이즈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디페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얘를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제는 얘는 한 바퀴 도는데 얘가 1.2바퀴를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 사이에 위상 차이가 어때? 점점 줄죠. 그죠? 자, 아까 봤지만 위상 차이가 많이 나면은 신호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위상 차이가 안 나야 최대의 신호가 측정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동영상까지 찍는데 이걸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손도 다쳐가지고 지금. 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돌면은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벌어지죠. 한 바퀴 더 돌면은 더 벌어지죠. 한 바퀴 더 돌면은 세 바퀴 이상 못 돌겠다. 자,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더 빨리 도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거꾸로 도는 건 아닌데 똑바로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얘가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르면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차이가 줄어들고 두 바퀴 돌면 더 줄어들고 세 바퀴 돌면 한 바퀴 돌면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알겠죠? 그럼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흐트러뜨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디페이징 로브가 걸려 있는 동안에 걸리기 전에는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신호가 측정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페이지를 흐트러뜨리면 얘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사라집니다. 그죠? 그랬다가 리페이지를 시켜주면 페이지의 차이가 다시 줄어들게 되니까 얘네 신호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다가 우리가 디페이지를 걸어주기 시작한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이 되면 원래 신호 크기로 회복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절반까지 오면은 이제 맥시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더 오래 걸어주는 거예요. 디페이지를 걸어줬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 똑바로 했는데 얘가 이제 더 빠르게 도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바퀴 돌면은 얘가 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페이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은 시간만큼 걸어주게 되면 얘가 오히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오히려 역전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호가 요거를 맥시멈으로 해서 다시 감소하겠죠.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마치 신호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아요? 메아리 같잖아요. 메아리. 그죠? 산에서 야호 하면 야호 보내고 나면 다시 반향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걸어줘 가지고 에코를 만들어 준다라고 해 가지고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요 디페이징 로브는요, 여기 지금 리페이징 로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놈은요, 여기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놈은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 심지어 여기 있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디페이지 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위상차가 나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요 로브, 디페이징 로브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꺼버리면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요. 그죠? 원래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신호가 없죠. 그때는 신호 안 나오는 거예요. 신호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돌다가 얘를 리페이지를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에코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얘를 저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아예 디페이지 시킨 상태에서 얘는 지금 그 걸려 있는 라모 프리퀀시로 돌고 있어요. 그죠? 돌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아무 신호도 없다가 리페이지 시켜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핀 에코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실습 때 보긴 봐야 되니까 내가 요 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자세한 거 더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 새로운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TE, 실제로 TE라고 써요. 근데 이거를 T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T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 뭐 T 소문자로 TE 이걸 더 많이 써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TR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것도 TR 저렇게 붙여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TR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걸 더 많이 씁니다. TR. 그래서 T라는 건 뭐냐면요, 에코 타임이에요. 에코 타임. 에코 타임 뭐냐면요, 우리가 얘를 익사이테이션 시킨다 그랬죠. 이거를 90도 눕히는 거를 익사이테이션 시킨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코가 발생을 하는데 에코가 이제 맥시멈이 되는. 그렇죠?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T 에코 타임이라고 부르고요. TR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그레디언트 펄스를 한 번씩 스캐닝을 할 때마다 어때요? 다른 크기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128번 스캐닝을 하면 결국 이거를 이제 128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스캐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두 번째 스캐닝을 할 건데 첫 번째 스캐닝한 요 첫 번째 90도 펄스를 준 시점부터 그 다음 스캐닝할 때 90도 펄스를 다시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TR이라고 합니다. 리피티션 타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나중에 뒤에 보면 배우겠지만 요 T하고 TR을 조절을 하면은 영상의 컨트라스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복잡하죠, 그죠? 넘어가고 이 스핀 에코의 개념을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하여튼 실습할 때 이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핀 에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에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레디언트 에코하고 스핀 에코가 있거든요. 스핀 에코의 개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 스핀 에코라는 거 뭐냐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가 없어졌는데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에코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레디언트 에코라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디페이징 시켜서 디페이징 됐는데 그 상태에서 속도를 뭔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줘가지고 X 방향에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면은 신호가 다시 살아나죠. 이게 그레디언트 에코고요. 스핀 에코는 어떻게 하냐면요, 펄스를 이용합니다. 펄스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사실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180도 펄스라는 게 있거든요. 180도 펄스, 이름이 180도 펄스예요. 180도 펄스라는 거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그림만 봐가지고 잘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틀려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필드의 이노모지니어티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그 프로톤들하고의 인터랙션에 의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T2 디케이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걸어줘도 T2 디케이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랙션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 하나하나들의 페이지가 다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두 개 이렇게 도는 속도가 다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다르게 돌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돌면은 벌어지고, 두 바퀴 돌면 벌어지고, 세 바퀴 돌면 더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왼손이 오른손에 비해서 더 빠르게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페이지가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80도 펄스라는 걸 때려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위상이 바뀌어요. 뒤집혀요. 뒤집히는데 여전히 얘는 얘보다 얘가 빨라요. 그죠? 위상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등이 뛰고 있는데, 그죠? 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4등을 1등 만들고요, 1등을 4등 만들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더 빠르게 돕니다. 그죠? 왼손이 더 빠르게 도니까 간격이 좁혀지죠. 빠르게 돌면 또 간격이 좁아지죠. 세 번째 이렇게 빠르게 돌면 어때요? 일치됐죠. 그죠? 신호가 사라졌다가, 그죠? 180도 펄스라는 걸 때려주면 빠른 애가 뒤처지게 돼가지고 얘네가 다시 따라잡으면서 신호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방식을 스핀 에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이거죠. 보면 처음에는 모두 다 이제 페이지가 같게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죠?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애들은 빠르게 돌고 어떤 애들은 느리게 돌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이게 더 벌어집니다. 차이가. 페이지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죠? 자, 얘네들의 페이지가 완벽하게 흐트러지기 전에 뭘 해주냐면 얘네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거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왜 180도 펄스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180도 뒤집는 거하고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180도 펄스라고 합니다. 원래 제일 빠르게 돌던 1등이요, 돌아가는 속도는 이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죠? 제일 빠르게 돌던 놈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죠? 원래 이렇게 돌아가던 놈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얘는 꼴찌가 되고 제일 느리게 돌아가던 애가 1등이 되거든요. 뒤집은 다음에 돌아가는 속도 방향을 바꿔버리면.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빠르게 도니까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아서 다시 모이죠. 그럼 사라졌던 신호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보세요. 90도 펄스 때리면 프리 인덕션 디케이에 의해서 사라지죠. 신호가 사라졌다가 180도 펄스라는 걸 때려주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그죠? 맞습니까? 자, 언제 살아날까요? 언제 살아나요? 얘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그죠? 그러니까 90도 펄스 때려주고 180도 펄스 때렸을 때 90도와 180도 요 시간만큼 더 지난 뒤에 다시 살아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흐트러지기 시작했는데, 그죠? 얘가 다시 뒤집혀가지고 원래대로 살아나려면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흐트러지는 데 걸린 시간하고 같은 시간이 걸려야 살아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에코 타임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실습을 하고요. 저는 중간고사 다 잘 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